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에 저를 대신해 못된 사람들에게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복수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 서로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조차가 머릿속에 없나 봅니다. 제가 이야기할 사람도 딱 그렇거든요. 하필 가족으로 만나 제 분이 풀릴 만큼 행동하진 못했지만 일찍이 밖에서 만났으면 손봐줬을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이곳 이야기를 듣는다면 스스로 창피했으면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올 때 입소 기록 카드의 내용에 따르면 저는 보육원 앞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혀 있는 종이와 같이 이불에 쌓여 박스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제각기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다 보니 부모님이 계시거나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자신들의 처지를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어처럼 절대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란 단어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느낄 수 없었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같이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으니까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육원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학교를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세상과 다른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이해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전부터 보육원 원생들이 다니던 학교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셨고, 다른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교육을 자주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학교 친구들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저는 스스로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나이는 더 먹었다지만 아이들은 그리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보다 못되었죠. 예민한 시기에 사춘기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친구의 가정사가 관심이 많이 갔나 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어느새 도를 넘어서 그 아이들의 유희와 장난거리가 되었죠. 자기들은 장난이었다 말할지 몰라도 그런 과한 관심과 장난을 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저에게는 괴롭힘으로 느껴졌어요. 한창 감수성이 풍부해 예민할 때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색적인 조롱과 놀림을 받다 보니 밝았던 저는 어느새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우울하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혼자 참다 못해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일시적인 제재일 뿐 계속되는 아이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던 저는 결국 학교를 일찍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자퇴하게 된 전 보육원에서 다른 동생들을 돌보며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남들보다 일찍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시험도 일찍 합격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던 저는 선생님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부모님이나 다른 기댈 곳이 없었던 저는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장 돈 쓸 곳이 급했던 건 아니지만 성인이 되어 먼저 퇴소하는 언니 오빠들이 항상 퇴소 전에 돈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육원 동생들을 돌봤던 저에게도 정든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정도 자립지원금을 주는 걸로 아는데 저희 때만 해도 겨우 100만 원을 받고 사회에 나와야 했어요. 성인이 되면 누구든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탓에 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간 지냈던 정이 인색할 만큼 쫓겨나듯 평생 살던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겨우 300만 원 정도 되는 돈과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어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장에 지내야 될 방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해야 할 핸드폰 개통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제 사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보육원 원생들은 보육원에서도 최소한의 도움만 받을 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성인이 되어서 뭐든 혼자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앞선 그들과 똑같이 모든 걸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사회에 나와 보니 왜 퇴소를 한 언니 오빠들이 돈돈 하는지 알겠더군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걸 세상에 나와서 알게 됐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겨우 보증금과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니 제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홀로 시작한 세상살이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당장 다음 한 끼를 위해서라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했죠. 다행히 저는 한 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사장님 내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열심히 사시던 사장님 내외분께서 저를 보면 마치 자신들의 과거가 떠오른다며 고아인 저에게 부모님처럼 잘해주셨어요. 혼자 사는 저를 위해 반찬도 챙겨주시고 옷도 사주시면서 돈 걱정을 하는 저를 위해 낮에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도 소개시켜 주셨죠. 덕분에 저는 차근차근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 제 인생을 바꿔주실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마음 같아서는 그런 은인 같은 사장님과의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신 사장님들께서 가게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생활하시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내려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게를 직접 인수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의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그만큼의 돈이 준비되지 않았던 저는 거절하였지만 돈은 천천히 갚으라는 말씀과 함께 두 분은 미리 준비하신 영업 양도 계약서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의 직원 생활을 하며 가게 영업에는 나름의 자신이 있던 저는 그 감사한 제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하루아침에 직원에서 주점의 사장이 되어 있었죠. 정식으로 하는 장사에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저는 두 분이 주신 감사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골 고객분들도 저와 안면이 있어 계속 찾아와 주셨지만 저는 기존 메뉴 외에도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하면서 제 첫 장사에 저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젊은 사장이 열심히 하려 발버둥 치는 것을 알아주시는지 장사는 잘 되어 갔고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 현철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현철 씨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모습이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저와 닮은 것 같아서 바로 채용하게 됐었어요. 아마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현철 씨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현철 씨 외모가 딱 제가 원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푸근한 인상에 덩치 좋은 체형까지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던 저는 현철 씨를 직원과 짝사랑의 중간의 대상으로 어색하게 대했죠. 가게에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있다 보면 금방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아요. 현철 씨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저희는 사장과 직원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 안에선 일은 일이었기에 애정 관계는 삼가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흡사 부부 같은 모습에 단골 고객분들은 저희를 오래된 부부 같다며 놀리곤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놀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가족을 그리워했고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서로 사랑만큼은 확실하지만 저와 현철 씨 모두 처음 겪는 상황에 현실이 걱정이 되어 기뻐하지도 못했죠. 다행히 현철 씨는 두말 없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저는 사랑하는 현철 씨를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현철 씨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귀하게 키운 아들을 부모도 없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요. 이별까지 예상했던 저와 다르게 현철 씨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부모님께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현철 씨의 오랜 설득 끝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겨우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와 남편은 혹시 시부모님께서 마음이라도 변하실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혼 전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전의 모습과 달리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보내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까지 제가 느끼기에 행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행복을 깨버리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불청객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제게 행복을 더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불청객이 저와 가족이 될 동서였거든요.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된 자리는 시부모님 댁이었습니다. 그날이 동서와의 첫 만남이었던 저와 달리 시부모님과 남편은 잠깐이라도 한 번씩은 동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도련님과 술자리를 하다 동서를 만나 같이 시간을 함께하기도 했었죠. 남편이 처음 동서를 보고 온 날 저에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길래 저도 내심 동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이랑 술 마시는데 웬일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아, 그 현우 여자친구도 와서 같이 한잔 했거든. 도련님 여자친구? 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도련님도 결혼 생각 있으시던데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 어때? 성격 좋더라. 사람이 싹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이 너무 잘나서 그런지 현우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 현우 여자친구 외국계 회사에 재무 관련으로 일한다던데? 어머, 그럼 유학도 다녀온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명문대 나왔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대된다. 도련님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 명문대생의 외국계 회사 며느리면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좋은 학벌과 번듯한 직장까지 새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제가 시부모님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해줄 며느리라 생각이 되었어요. 거기다 가족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돕고 사는 게 제 꿈이다 보니 누가 봐도 잘난 동서의 모습에 저는 질투보단 동경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기대하던 동서를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제가 더 긴장해서 동서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잘 지내셨죠? 그래, 해서 왔구나. 처음 본 사이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 그래도 오늘은 정식으로 찾아뵙는 건데, 빈손으로 오는 건 실례일 듯 싶어서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 잘 왔다. 여기는 네 형님들 사람이다. 서로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듣던 것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처음 인사를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죠.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멀리서 분위기 좋은 식구들을 보니까 제가 옛날 시댁에 첫 인사를 하러 왔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인사하러 왔을 때와 상반되는 분위기를 보니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동서가 오기 전부터 시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난리도 아니셨거든요. 물론 저도 새 식구 맞이에 기쁜 마음으로 시댁 일을 거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된 식사 대접도 받지 못했던 옛날이 떠올랐죠. 그래도 지금은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새 식구가 하나 더 들어와서 기뻐하시는 가족들을 보니 이제는 저도 그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가족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잠깐 떠오른 섭섭한 제 과거를 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사와 다과까지 마치고 이야기를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어요. 얼마 전 새로 출고된 아버님 차량을 다른 입주민이 실수로 부딪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갑작스러운 사고에 우리 집안 남자들은 모두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어머님께서는 잠시 일을 보신다며 안방에 가시게 되었죠. 어수선한 분위기에 제가 주방 뒷정리를 하러 부엌을 갔는데 동서가 저를 도와주겠다며 따라왔습니다. 형님, 제가 도울게요. 뭐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건데 그러지 말아요. 불편하게 앉아 있느라 힘들었을 텐데 스트레칭 정도 하면서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제 같은 며느린데. 괜찮아요. 할 게 얼마 있지도 않으니까 쉬고 있어요. 전 그러면 집 둘러보고 있어도 되고요. 저를 돕겠다던 동서와 신랑이 끝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쨍그랑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아버님의 숙부님께 받았다는 도자기는 금액이 못해도 500만 원 정도 나갔고 금액을 떠나서 아버님을 아들같이 아껴주시던 숙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물건이라 정말 애지중지하셨거든요. 장 안에 들어있어 일부러 만지지 않으면 깨기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쩌다 그런 건지 그걸 기어이 동서가 깨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과 형제들은 아직 주차장에서 올라오시지 않으셨고 어머님께서도 안방 화장실에 계셔 들리지 않으시는지 집안 전체를 울리는 도자기 깨지는 소리에도 나와보지 않으셨어요. 어머, 이거 어떡해? 이거 아버님이 아끼는 건데. 네? 정말요? 저 어떡해요? 그 도자기 색상이 예뻐서 들고 본다는 게 손에서 미끄러져서 정말 아버님께서 많이 아끼시는 거예요? 얼만지 아세요? 혹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아버님 숙부님께서 물려주신 거라서요. 이걸 어떡하지? 아버님이 아시면 엄청 화를 내실 테고 이번 일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사고를 치고 당황해하는 동서를 보게 되니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그냥 형님께서 깬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요? 왜요? 아니,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오늘 인사 왔는데 이렇게 잘못 지켜버리면 앞으로 어떡해요? 아까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형님 좋아하시던데 그래도 저보다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신 게 있을 텐데.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처음 본 저한테 죄를 뒤집어 써달라는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 만큼 알고 다 큰 성인이 자기 잘못한 걸 대신 처리해달라니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 첫 인사드리러 온 날 대형 사고를 쳤으니 겁이 많이 났겠다 싶었어요. 제 일이라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 저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도자기는 원상복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지내더라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얼굴 보며 지내게 될 동서인데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라 생각하며 제가 대신 뒤집어 써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겨 더 빨리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구경시켜 주다가 깬 걸로 해요. 알았죠?
고마워요, 형님. 제가 나중에 꼭 살해할게요. 안방에서 나오신 어머님께서 주방에 깨진 도자기를 발견하셨고, 새로 출고된 차를 수리받게 되어 잔뜩 화가 나신 아버님께서도 뒤이어 그 광경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결혼 반대를 하시던 때보다 더 크게 오랫동안 혼이 났고,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죠. 그래도 나쁜 일은 금방 잊어내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다시 예전과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나 봅니다. 겉으로만 고귀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토록 무책임한 동서의 본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도련님과 결혼을 하게 된 동서를 비로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었어요. 서방님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게 되어 저희와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 가게가 사랑방이 되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어떻게 장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나? 말하려면 길어. 내가 원래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 어찌 보면 여기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인 셈이지. 내가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처음으로 일하던 곳인데 여기 전 사장님 내외분께서 날 좋게 봐주셔가지고 가게를 접으시면서 나더러 인수해서 운영해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돈도 얼마 없었는데 얼떨결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 아, 죄송해요. 전 형님 과거를 잘 몰라서 제가 괜한 소리 한 거죠? 뭐가? 나 보육원 나온 거? 에이, 그게 뭐 어때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돈도 벌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랑 아들의 시부모님까지 다 있는데, 나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서방님께 제 얘기를 듣지 못했는지 동서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워했어요. 급격히 어두워지는 표정에 저는 마음씨 착한 동서가 날 많이 생각해주고 실수를 했나 싶어 놀랐구나 싶었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분위기를 전환시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동서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표정이 어두운 동서를 보니 왠지 마음이 찜찜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날 본 동서 표정의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동서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근처에 지내다 보니 저는 동서와 자주 마주치곤 했어요. 어머, 동서 어디가? 아, 형님, 저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동서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하다. 네, 뭐 여자가 나이 들수록 더 잘 가꿔야죠. 그런데 형님은 어디 가세요? 오늘 애 아빠가 승연이 데리고 나가서 나도 간만에 여유 좀 느끼려고. 그래요? 그럼 혹시 식사하셨어요? 응, 요 앞에 토스트랑 콩국해서 싸게 파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먹으려고. 안 먹었으면 동서도 같이 갈래? 형님, 오랜만에 여유인데 제대로 된 곳에서 먹어야죠.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요. 그렇게 동서 손에 이끌려 앉게 된 식당은 음식 가격이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머, 동서, 나가자. 이 돈이면 우리 가족 식사야.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큰 돈 쓰지 마. 가자. 에이, 형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제가 계산하는 건데. 그냥 고맙다 하고 즐기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 요 앞에 싼 국수집이 있거든? 거기 맛도 좋아. 저렴하고. 거기로 가자. 어차피 나 막립이라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냥 계세요. 형님한테 계산하라 안 할게요. 제가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주문할게요. 동서는 자신이 잘 아는 가게라며 저를 위해 음식을 많이도 시켜줬습니다. 그래도 정말 비싼 만큼 맛은 있더라고요.
며느리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지 저를 위해 이렇게 비싼 음식을 대접해준 동서에게 고마웠죠. 그리고 확인한 식당 주문서를 보니 가격이 상당했어요. 동서, 너무 많이 나왔다. 내가 조금 보탤게. 아유, 됐다니까요. 제가 계산할게요. 잠시만요. 어? 뭐야?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나? 아, 운동한다고 집에 놓고 왔구나. 형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요. 제가 나중에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어? 그래, 알겠어. 동서는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제게 대신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번 동서는 꼭 비싼 음식이나 음료를 시켜놓고 지갑을 놓고 왔다, 카드가 정지되었다 등등 별별 핑계를 대면서 결제를 미뤘죠. 결국 생색은 동서가 내고 매번 결제는 제가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동서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뭐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 비용이 쌓이자 저도 동서에게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 은행 이체가 안 된다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바람에 한 번도 제대로 돈을 받아내지 못했죠. 그렇게 저에게 돈 한 푼을 안 쓰던 동서가 꼭 큰 돈을 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이요. 물론 동서가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많이 드리는 게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서는 그럴 때마다 꼭 자신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렸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얼마 아니지만 필요하실 때 쓰세요. 애비도 용돈을 줬는데 네가 뭘 또 이런 걸 챙기니? 그래도 고맙다. 잘 쓸게. 어머님, 저도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둘째 너까지? 아니, 둘 다 왜 이러니 정말. 제가 보니까 형님이 항상 부족하게 넣어드리는 것 같아서요. 이젠 저도 있고 마음 편하게 쓰시라고 좀 두둑하게 넣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 이게 얼마야? 얘,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현우나 너나 옷이라도 사 입지. 아니에요. 형님, 다음부터는 시부모님 용돈 제가 드릴 테니까 형님께서는 그 돈 그냥 가게에나 보태세요. 그래도 그 돈 정도면 승현이 옷이라도 하나 더 사실 텐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론 어머님 마음 편히 어디 가서 쓰시지도 못하세요. 아시죠?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말고도 제가 선물로 드린 돈 50만 원이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선 새 식구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 상환금과 이자까지 내면서 제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동서가 제가 드린 돈이 적다며 무시하고 망신을 주니 짜증이 났죠. 자꾸 얄밉게 구는 동서의 태도에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동서가 제 과거를 듣고 나서부터 바뀐 듯 했어요. 집안 배경이든 학벌이든 아니면 두 가지 모두든 뭐가 되었던 간에 제가 자신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매번 가족이란 이유로 제가 방글방글 웃어주고 한번 따끔하게 해야 될 것도 사람 좋게 넘어가 주니 아주 물로 보는 것 같았죠. 결국 저도 한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시댁 거실에서 쉬고 있는 동서를 부엌으로 불러내어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동서, 내가 우스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똑똑하다면서 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웃음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대놓고 용돈 드리는 거 가지고 망신 주고 눈치 주고 매번 동서가 사겠다고 데려가 놓고는 먹기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그게 다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달라고 다시 말하시면 될 걸 이렇게 사람 겁주듯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게 보태라는 게 뭐가 망신이에요? 제가 돈 잘 버니까 형님이 아등바등 사시면서 시부모님이 용돈까지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뭐? 동서, 내가 동서를 오해했다고? 지금까지 한 게 모두 고의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거지? 네, 아셨으면 괜히 사람 잡지 말고 이런 상황 만들지 말아주세요. 돈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근데 동서,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대놓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라 잡아떼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서가 고의로 했다는 물증도 없고 시댁에서 며느리 둘이 큰 소리 나는 것도 안 될 일인 것 같아 저는 경고를 주는 선에서 그만뒀죠. 그런데 저에게 말대꾸를 할 때만 해도 도끼 품은 얼굴이던 동서가 저와 얘기를 끝내자마자 돌아서고는 갑자기 죽을 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초상 치른 듯한 얼굴에 저를 빼곤 온 가족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울면서 화장실로 뛰쳐나간 동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아까 있던 일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크게 혼을 내셨어요. 내가 둘째한테 듣고 보니 다 오해인 것 같은데 네가 윗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도 되냐?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 특히 첫째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입에 험한 소리라곤 한 번 듣지 못한 애한테 그렇게 험한 소리까지 해. 거기다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고. 첫째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들일 테니. 동서가 대체 무슨 거짓말까지 했는지 이미 저는 시부모님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이 험한 손윗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왔기에 제가 사실을 이야기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동서의 행동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또 잘못 건드렸다간 괜한 꼴만 당할 뿐이었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미움만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전과 다르게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남긴 밥이랑 국을 버리기 아까워 대신 먹잖아요. 저도 승연이가 남긴 밥과 국을 먹고 난 뒤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가 괜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남은 음식까지 꼭 다 드셔야 해요? 부부간에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주머님이랑 아직 사이가 좋으세요? 왜 동서? 나랑 승연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여?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내 여자가 관리도 안 해서 펑퍼짐하게 무너져 있으면 남자들은 좀 싫어하지 않나 싶어서요. 뭐? 글쎄, 우리 남편은 아직 날 많이 사랑해주는데 동서는 안 좋은가 봐. 벌써 그런 걱정하고. 아니요, 전 누구처럼 살이 이리저리 튀어나오지 않고 어디 가서도 주목받을 만한 몸매라 완전히 아줌마 된 형님이랑 다르죠. 다행이네요. 아주버님이 의리가 있으셔서. 그런데 그 의리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는 건 제 핑계이겠지만 애 낳고 식구들 챙기며 일까지 하다 보니 관리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땐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 출산 전처럼 탄탄하지 않을 뿐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굳이 내 옆으로 와서 괜히 제 속을 뒤집고 가는 겁니다. 한 소리 받아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했다가는 또 배우도 울고 갈 연기에 가족들이 속아 넘어갈까 싶어 제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러다 제가 제대로 동서를 벼르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그날도 저희는 시댁에 있었고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동태를 싸게 사오셔서 동태전을 하고 있었죠.
동태는 냉동이라 물이 많이 나와. 그래서 해동한 동태를 살은 으스러지지 않게 적당히 키친타월로 수분을 빼줘. 형님, 저도 알아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일부러 그러세요? 아니,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했지. 저도 친정에서 다 봤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형님처럼 친정도 없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형님은 고아라 친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굴 알려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미운 동서지간이라도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건 나를 뭐 어디 부엌대기로 생각하는 건지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이번 일은 제가 참지 못하면 정말 몸싸움까지 일어날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잠시 열을 식히고 왔죠. 장사하면서 진상도 많이 겪었지만 이상한 사람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가족에게 받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제 처지가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어서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동서를 무시했죠. 저한테는 없는 친정에서도 잘 배우고 시댁에도 잘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동서는 어쩐 일인지 시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명절에는 얼굴을 보이는 법이 없었어요. 무슨 그리 핑계가 많은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꼭 일이 다 끝나면 오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회사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한국 일정이랑 맞지가 않아요. 저도 빨리 일 끝내고 오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라도 왔으면 된 거지. 그래. 어서 가서 첫째 좀 도와줘라. 네. 형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혼자 다 하셨죠? 됐어, 동서. 어머님 옆에 가서 쉬어.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니까. 속에도 있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쉬어. 아이 참. 우리 형님이 많이 화나셨구나. 그래, 첫째야. 둘째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잖니. 뭐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찬바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다 끝나가서 괜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동서, 뉴스 보니까 외국계든 뭐든 명절 당일은 다 쉰다고 하던데 거기 회사가 좀 이상한가? 아니면 동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혼자 일을 다 했나 보다. 대단해. 가서 쉬어. 제 말에 회사 핑계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번 명절에는 다른 거짓말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현우랑 오다가 너만 돌아갔다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어머, 안사돈께서 지금은 괜찮으시고? 네,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서 좋아지셨어요. 아휴,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 사돈 옆에 있지. 내가 사돈에게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아니에요. 아직 신경 쓰시면 안 좋아서 제가 나중에 좋아지시면 그때 연락 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님 말씀은 제가 대신 전하고요. 저희 아들 승현이가 들어도 거짓말일 것 같은 소리를 저렇게 뻔히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서방님과 동서 눈치를 보고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동서의 계속된 명절 불참을 내내 불편해 하셨죠. 하지만 제게는 그런 얄미운 동서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잠시라 생각했던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특히 주점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큰 피해가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방역 수칙으로 저는 제대로 장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포기하고 쉬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배달이라도 하면 찾아주시는 고객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배달할 만한 안주를 개발해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다행히 손님들께서 주문을 해주셨고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려는 저는 비싼 배달비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직접 원동기를 타고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와 술을 같이 팔다 보니 숙박업소로도 배달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건 한 건이 다 돈이고 단골로 이어질 줄 모르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도 저는 원동기를 타고 한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동서와 닮은 얼굴이다 싶었는데 듣기 싫은 그 웃음소리까지 저희 동서가 맞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제가 헬멧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 얼굴을 숨겼죠.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앞을 지나가는 그 여자를 확인해 보니 정말 동서가 맞았어요. 이걸 서방님에게 당장 전화를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현장을 덮쳐야 하는지 외도 관련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업소 주차장 한 구석으로 간 저는 스마트폰으로 외도와 불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잠시 찾아본 검색 결과 다른 것보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더라고요. 결국 전 그날 장사를 내팽개치고 동서의 외도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외간 남자와 스킨십을 하며 나오는 동서를 몰래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숙박업소로 다시 들어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숙박업소 복도에 CCTV를 확보했죠. 동서의 실체는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는 세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해픈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 다른 증거를 모을 수 없나 고민을 하던 중 남편이 서방님 부부와 자리를 만들었다며 제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게 서방님께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진과 CCTV도 있겠다. 나머지는 서방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도 동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돌려서 또 저를 약을 올리더라고요. 형님, 이번 다가오는 추석 제가 또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참 외국계 회사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동서 다른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제가 괜히 능력이 좋아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요. 형님 꼭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동서가 다른 남자 만진 손으로 명절 음식 하는 건 못 참겠어. 요즘 코로나도 심한데 서로 조심할 건 해야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이거 보세요. 저 여자가 서방님 몰래 다른 남자랑 숙박업소까지 다녀왔네요. 뭐야? 너,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뭐가 어떻게야? 네가 무시하는 장사 열심히 하다가 봤다, 왜? 너 내가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남자 좋다고 난리치더라?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야,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너처럼 몸 해프게 쓰지는 않아. 아니, 정조는 지키는 게 기본인 건 안다고. 결국 서방님과 남편 모두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얼마 안 되어 시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죠. 식구들 모두 한바탕 난리가 나는 바람에 동서와 외도를 하던 남자의 신원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그 남자는 동서의 상사였고 같은 회사에 소문이 돌아 상대방 측 가정에도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동서는 다니던 회사에도 이혼 소송 중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상사인 상간남에게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으로 도련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괜히 제가 도련님에게 잘못을 한 것 같아 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도련님께서도 지난 일을 많이 잊으신 듯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도련님의 이혼을 겪고 나서 자신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며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고 지금은 제 말이라면 뭐든지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어요.
도련님에게 좋은 짝만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겁니다.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지만 전 그게 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만하고 건방지던 동서의 모습에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생을 이번 일로 교훈 삼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부디 우리 착한 도련님 좋은 짝 만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